이 사연은 서울 근교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는 오후, 최병철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품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병철은 책장을 넘기며 마루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는 손자 민호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추석에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송편 많이 먹게 해줄게. 민호는 10살 특유의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주방에서 박영숙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68세의 그녀는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자상한 할머니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추석 장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바쁘다고 하니 우리끼리 다녀와야겠네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준혁이랑 수진이 바쁜 것 같더라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이준혁과 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42세의 준혁은 중소기업 팀장으로 40세의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일찍 들어왔네요. 준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숙제는 다 했니? 수진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병철은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묘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꾸나. 준혁은 밥을 입에 넣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좀 바빠서요.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 추석인데? 병철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데려가도 되겠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민호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호! 할아버지 할머니랑 여행 가요. 민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병철과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귀찮아하지? 병철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긴 요즘 수진이도 좀 무뚝뚝한 것 같긴 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거실에 앉아있는 준혁과 수진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이 기회야. 아버지 어머니가 민호와 함께 가시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인데. 20억이야, 20억. 그 돈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곧 망할 거라고. 그리고 내일도 요즘 안 들어오고. 이 기회밖에 없어.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차 브레이크를 살짝 손상시키면 돼. 산길에서 제동이 안 되게.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그래도 이건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20억이야. 수익자는 당신이고. 게다가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재산도 우리 몫이 되고. 준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하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문 뒤에서 작은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잠에서 깬 민호는 화장실에 가려다 부모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 내용에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고로 죽어야 돈을 받는다고? 어린 민호의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의 민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병철은 차고에서 오래된 SUV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10년이 넘었지만 병철이 꼼꼼하게 관리해온 덕에 상태가 좋았습니다. 기름도 넣고 타이어도 확인하고 브레이크도 괜찮은 것 같고. 병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차량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지는 병철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차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차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켰습니다. 액체가 조금씩 새기 시작했지만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병철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부드럽게 느껴졌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짐 다 실었어요. 이제 출발해도 되겠네요. 병철이 현관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민호 깨워서 준비시킬게요.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부모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과 장난감을 챙기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김밥 쌌어. 맛있게 먹어라. 영숙이 민호의 방으로 들어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밥 고마워요. 준혁과 수진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준혁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 잘 돌볼게.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잘 다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차에 오른 세 사람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병철의 고향은 경상도 작은 마을이었고 서울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 천천히 가자. 병철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민호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와서 서운해?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어떻게? 병철이 백미러로 민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밤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 얘기가 어린이한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 걱정 마, 우리 민호. 민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차로 가득했습니다.
병철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운전했고 정오쯤 휴게소에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싸온 김밥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쯤이세요? 아직 중간쯤이야. 길이 많이 막히네. 아버지,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내비게이션에 제가 보내는 위치 찍으세요. 그쪽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병철은 의아했지만 아들의 말을 믿고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전화를 끊은 병철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보낸 경로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을 통과하는 코스였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길이 있었나? 병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보내준 거면 괜찮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길 잘 알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속도로 출구로 나갔습니다. 점점 도로는 좁아지고 차도 뜸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더욱 구불구불해졌고 양옆으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금방 지나갈 거야. 병철이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병철은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지만 차는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이상하네. 브레이크가. 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지 마. 병철은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차는 점점 더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앞쪽에 급커브가 보였고 그 너머로는 깊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병철은 침착하게 핸들을 꽉 잡고 기어를 낮은 단으로 내렸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조금 줄인 그는 커브 직전 갓길을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흙길을 미끄러지며 겨우 멈춰섰습니다. 괜찮아? 다들 괜찮아? 병철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차에서 내려 브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거의 다 새어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아침에 확인했는데. 병철은 의아했습니다. 영숙이 차에서 내려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된 것 같아.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대로는 더 갈 수 없어. 근처 정비소를 찾아봐야겠어. 민호는 뒷좌석에서 나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민호야? 병철이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차를... 민호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차를 어떻게 했다는 거니?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차 밑에서 뭔가 하는 거 봤어요. 병철과 영숙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민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철은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근처에 정비소가 있네. 이 차는 견인해야 할 것 같아. 1시간 후 그들은 작은 마을의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비사가 차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은데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병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린 흔적이 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손상된 게 아닙니다. 영숙은 손을 떨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차를 만졌어요. 어젯밤에 제가 봤어요.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단순한 기계 결함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정확히 뭘 봤니?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만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민호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밤에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고로 죽어야 돈을 받는다고. 병철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정비사는 상황이 심각해 보이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차는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묵으시는 게 좋겠네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처에 묵을 곳이 있을까요? 그날 밤 병철과 영숙, 민호는 작은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민호가 잠든 후 두 노인은 침대에 앉아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여보, 설마 준혁이와 수진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20억.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일 집에 돌아가면 모든 걸 밝힐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철은 일찍 일어나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수리는 당장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그는 렌터카를 빌려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숙은 아침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고 민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민호야. 오늘은 집에 가야겠어. 렌터카를 빌린 세 사람은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철은 운전하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까?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라인의 손상과 민호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보,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우리 집 앞 주차장에 CCTV가 있잖아. 거기서 수진이가 차를 만지는 모습이 찍혔는지 확인해 볼 거야. 오후 늦게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혁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벌써 돌아오셨어요? 준혁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병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취소했다. 문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가장된 걱정으로 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혁과 눈빛을 교환했고 준혁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방에 가서 좀 쉬어라. 병철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모를 피해 빠르게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병철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다. 준혁과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남편 옆에 자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병철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차 브레이크를 손상시켰니? 수진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민호가 다 말해줬다. 너희가 밤에 나눈 대화도, 수진이가 차를 만진 것도. 준혁과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준혁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민호가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병철은 일어서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자. 그는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을 요청했던 자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수진이 전날 밤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혁과 수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니? 병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빚이 많았어요. 회사도 망할 위기였고, 그래서 내 부모를 죽이려 했다고? 병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우리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다니. 넌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병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나가라. 네. 준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민호는 우리가 키울 테니 생각도 하지 마. 수진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병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고 병철은 굳은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살인 미수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더 바로 잡아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병철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CCTV 영상과 정비소의 진단서, 민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준혁과 수진을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과 수진은 자신들이 머물던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모 살해 시도한 불효자 부부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TV를 끄고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야, 아빠와 엄마가 잠시 멀리 가게 됐어.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두 노인은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나쁜 일 한 사람들은 교도소에 간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철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를 돌볼 거야.
슬프겠지만 우리가 항상 너를 지킬게. 민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충격은 컸지만 동시에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병철은 영숙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재산도 정리해야겠어. 보험금을 포함해서 전부 다 기부하고 민호의 교육비와 생활비만 신탁으로 남겨두자. 영숙은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으니 그 돈이 좋은 일에 쓰이게 하는 게 맞겠어요. 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다음 날 병철은 변호사를 만나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억 원의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역병원, 고아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민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한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기로 했고 민호의 전학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 민호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구속된 준혁은 교도소에서 병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준혁 올림. 병철은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민호만 생각하자. 우리의 새로운 가족. 영숙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병철과 영숙 그리고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15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민호야, 내 방 어때? 마음에 들어? 병철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새 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창문에서 공원이 보여요. 영숙은 부엌에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할 테니 저녁은 밖에서 사 먹자. 민호야, 뭐 먹고 싶니? 치킨이요. 민호의 대답에 병철과 영숙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병철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우리의 희망이야.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병철과 영숙은 작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숙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민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뿐이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받게 해야겠지.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민호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요. 다음 날 병철은 민호의 새 학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최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 민호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있으니 잘 될 거예요. 병철은 교장 선생님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민호를 위한 책과 장난감을 샀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과 사랑이었습니다. 새 학교 첫날, 민호는 긴장한 모습으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영숙이 민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약 친구들이 제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민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철이 민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호야,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랑 산다고 하면 돼. 나중에 내가 편안해졌을 때 원한다면 더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병철은 민호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철에게 꼭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후에 꼭 데리러 와주세요. 물론이지, 민호야. 내가 꼭 여기 있을게. 민호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병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호가 강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철은 약속대로 학교 앞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재밌었어요. 민호가 병철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옆자리에 앉은 준우라는 친구가 같이 점심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병철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은 민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민호가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민호야, 내일은 할머니가 더 맛있는 도시락을 싸줄게. 네, 할머니. 준우가 할머니 김밥이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민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다시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가고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편 병철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숙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준우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말에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민호는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철과 영숙은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한밤중에 민호가 울며 병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철은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엄마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호의 물음에 병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내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다. 다만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지. 민호는 이해하기 어려운 듯 했지만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병철은 민호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철은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어 소아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민호의 상황을 듣고 정기적인 상담을 권했습니다.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보호자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상담과 함께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철은 의사의 조언을 따라 민호를 정기적으로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민호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또다시 준혁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철은 편지를 보고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민호에게 최선일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병철은 편지를 열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영숙은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민호를 위해 우리가 강해져야 해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축구 클럽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민호가 작은 트로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우리 민호가 축구를 정말 잘하는구나. 병철이 민호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다니. 그날 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성장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 학교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준호와는 더욱 친해져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병철은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축구 대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기사가 있어. 병철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기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와, 축구 대회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구나. 민호는 기뻐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네, 준우한테도 말해야겠어요. 다음 날 병철은 민호의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축구 대회에 관해 상담했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민호를 학교 대표팀에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 학생이 체육 시간에 축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재능을 펼치면 좋겠네요. 병철은 선생님의 말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항상 민호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은 민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널 학교 축구팀에 추천해 주셨대. 정말요? 와, 신나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반찬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축구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네. 영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근 출소한 재소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자신의 부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나쁜 일을 해서 교도소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내 부모님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단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를 돌볼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언젠가는 민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텐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민호가 좀 더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아직 어려. 맞아요. 지금은 민호가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방과 후 축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가능한 한 모든 연습 시간에 참관했습니다. 그는 민호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연습이 끝난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병철은 민호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한편 영숙의 봉사활동은 점점 확대되어 지역 고아원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도 가끔 함께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단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숙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가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축구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병철과 영숙도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경기 전 병철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학교팀은 첫 경기에서 승리했고 민호는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관중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골을 넣고 달려와 그들을 포옹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골 넣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철은 특별히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호가 활약한 날이니 특별한 곳에서 저녁 먹자. 그들은 근처 한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골 장면을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고 병철과 영숙은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 민호는 기쁨에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요? 야호! 병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오랜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 주 토요일 세 사람은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여러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했고 병철과 영숙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들은 사진도 많이 찍었고 민호가 좋아하는 솜사탕과 팝콘도 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병철은 백미러로 뒷좌석에서 피곤에 지쳐 졸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여보. 영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성격도 더 밝아졌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갔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시상식 후 민호가 상장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결과란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병철은 민호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네, 할아버지. 병철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알아봤는데 내 성적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 부담이 덜해지겠네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단다.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주니 고맙구나. 병철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민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뭐든지 물어보렴. 제 부모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병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진실을 말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세상 일은 때로 복잡하단다. 내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다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너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병철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안정과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나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3살의 청소년으로 성장한 그는 더욱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축구부에서도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재산은 지역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는 새로운 소아과 병동이 만들어졌고 고아원은 시설을 개선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는 여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철은 신문에서 지역 장학재단이 후원한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다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기부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가 기부한 재단에서 지원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대요. 병철이 영숙에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민호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민호 일어났구나. 빵이랑 계란 프라이 해놨어. 많이 먹어라. 영숙이 민호의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준우네 집에 가도 될까요? 같이 과제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녀와라.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렴.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민호는 준우의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방에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이 보관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펼친 민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준혁이 어린 민호를 어깨에 태우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병철이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준우네 갈 시간 아니니? 민호는 급히 사진첩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 가요. 병철은 민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진 봤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랑 엄마가 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민호야, 내가 더 크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준우네 다녀오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준우네 집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때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해주실 수 없나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영숙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민호야, 거실에 앉자. 내게 이야기해 줄 게 있구나.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병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3년 전 추석에 우리가 고향에 가려고 했던 날 기억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가 고장나서 못 갔던 날이요. 사실은 그날 차가 단순히 고장난 게 아니었단다. 내 부모님이 브레이크를 손상시켜 사고가 나게 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병철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보험금을 노린 것, 민호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 CCTV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까지. 다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 즉 그들이 병철과 영숙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완화하여 표현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보험 사기를 계획했고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단다. 그리고 내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거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요?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내 부모님도 그랬을 뿐이야.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다. 병철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내게 진실을 말해준 건 내가 이제 알라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민호야. 내 시간을 가져도 좋아.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병철과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너무 이른 건 아니었을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호가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그를 억지로 부르지 않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지만 그가 강한 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병철과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 하신 일은 정말 나빴지만 그건 부모님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알아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 후로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성적은 더 향상되었고 축구 실력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편 병철과 영숙이 기부한 돈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고아원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병원 소아과 병동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철은 신문에서 고아원의 새 건물 개관식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최병철, 박영숙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로 지어진 희망의 집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나왔어요. 병철이 영숙에게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기사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민호도 기사를 보고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주말, 병철은 민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가는 대신 고아원을 방문해 볼까? 그곳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민호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가진 장난감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추석 당일 세 사람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숙은 직접 만든 송편과 여러 음식을 준비했고 민호는 자신의 장난감과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병철은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을 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그들의 방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또래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 함께 놀았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보, 민호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추석 특선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아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꼈어요. 앞으로도 매년 추석에 고아원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민호야. 우리의 새로운 가족 전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고 이 전통은 민호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는 동시에 가족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픔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14살의 그는 이제 키가 할아버지보다 더 커졌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축구부에서도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앞으로 어떤 성인이 될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병철은 민호가 대학에 진학하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봄날 병철은 민호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김 선생은 병철의 제자로 현재는 명문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 선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병철도 반가운 마음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선생, 세월이 참 빠르네. 벌써 교감 선생님이 되셨군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철은 민호의 이야기를 했고 김 선생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손자분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우리 학교에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병철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집에 돌아온 병철은 민호와 영숙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의 옛 제자가 지금 명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너를 특별 추천해 주시겠대.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런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성적과 활동 기록이면 충분히 가능해. 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영숙은 기쁜 마음에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게 생겼으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저녁 식사 후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병철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따라 다르겠지. 넌 뭐가 되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변호사가 되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병철과 영숙은 감동받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자가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항상 응원할 거야. 다음 날 병철은 김 선생과 약속한 대로 민호의 성적표와 활동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민호도 종종 함께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숙은 고아원의 특별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할머니를 도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벌써 이렇게 잘하네. 고아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고아원에 도착한 그들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또래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고아원 원장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돕고 싶어요.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특히 민호 학생이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기부한 돈으로 고아원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 민호야. 새 건물도 지어지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좋아졌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셨는데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단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민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병철은 김 선생과의 만남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영숙은 고아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공부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기만 해요. 아마 준혁이도 알면 기뻐할 거예요.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준혁이를 미워해야 할까요?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을지도.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미움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이죠.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상처는 치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음 날 병철은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준혁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차례대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후회와 사죄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읽으며 병철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준혁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만큼은 잘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물리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민호가 저를 찾게 된다면 그때 제 잘못을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마이너스 준혁 올림. 병철은 편지를 접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미워했던 아들을 이제는 조금씩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철은 영숙과 함께 민호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민호는 축구 대회에서 팀을 이끌어 우승을 차지했고 학업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정말 기뻤어요. 두 분이 와주셔서 더 힘이 났어요. 병철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호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집에 도착한 후 병철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구나. 내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많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슬프기만 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긴 어렵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병철은 민호의 성숙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이 있단다. 내가 읽어보고 싶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읽어보고 싶어요. 병철은 서랍에서 편지들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렴.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봐.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거실에 앉아 민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네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병철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이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민호야. 하지만 그건 내가 좀 더 자란 후에 결정해도 될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병철은 오랜만에 준혁에게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준혁아, 내 편지들을 모두 읽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민호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단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축구도 잘한단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란다. 언젠가 민호가 준비가 되면 너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병철은 마음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병철과 영숙 그리고 민호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민호의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의 도움으로 민호는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병철과 영숙은 손자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소각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병철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기쁜 마음으로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 들어가다니 정말 기쁘구나. 민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민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병철과 영숙은 그런 민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다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 뿐이야. 병철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병철과 영숙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민호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준혁이에게 보낸 편지는 잘 전달됐을까요? 아마도요. 지난주에 교도소에 확인했더니 잘 전달됐다고 하더군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언젠가 민호가 준혁이를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민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민호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준비시켜야겠죠. 그때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니, 민호야? 병철이 물었습니다. 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병철과 영숙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봉투를 병철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병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우체국에 갈게. 민호가 학교에 간 후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가 어떤 말을 썼을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를 믿어요. 그 아이는 현명하니까요. 그날 오후 병철은 약속대로 민호의 편지를 우체국에 보냈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가족 간의 오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후 준혁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병철은 민호에게 봉투를 전달했고 민호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 어땠니?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떠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자란 후에요. 병철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결정하면 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과 영숙도 민호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호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넥타이 어때요? 민호가 거울 앞에서 교복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병철은 민호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아주 멋지구나. 우리 손자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 영숙은 민호의 교복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등학교 생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민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입학식 날 병철과 영숙은 민호의 새 학교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교정은 활기찬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기 친구들이 있어요. 잠시 인사하고 올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아픔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요. 영숙이 병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민호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돼요. 입학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새 학교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이야기했고 병철과 영숙은 그런 민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지금보다 더 멋진 청년이 되어 있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나중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숙은 감동에 눈물을 참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소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그는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병철과 영숙은 민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내가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민호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창가로 다가가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자신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우리 함께 석양을 볼까? 병철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영숙도 함께 창가로 다가왔고 세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 가자.
병철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두움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병철과 영숙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에 직면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민호라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고 손자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